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핑크 자켓을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방송 나가시나 봅니다.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천에서 왔습니다. 순천하람 천하람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어떻게 박지훈 변호사하고 같이 방송하는 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잘하고 왔습니다. 같이 했었어요. 네, 출연료를 많이 줍니까? 아직 안 받아가지고. 그래요? 예. 뭐 조금 주시면 선배님 좀 더 보태서 주시고 뭐. 그러니까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요? 뭐 제가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리고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좀 여쭤볼까요? 이제 고 김홍영 검사, 그죠? 상관의 괴롭힘 견디다 못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를 괴롭혔던 선배 그 검사 전 부장검사 재판이 진행이 됐고 어제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건 선고가 아니라 이렇게 형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제 검찰의 그냥 요청인데, 그런데 재판 끝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람같이 전력 질주로 빠져나갔다고 하던데, 근데 유족들이 한 말이 좀 그러니까 그 귀에 당기는데, 그동안 사과 한 마디 없다가 동의하지 않던 부분도 동의를 하더라. 이거 지금 형량 줄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변호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두 분이 대한변협 이사 출신이시니까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조금 더 높은 이사였으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근 여기 상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둘 다 전직이에요, 뭐. 실제로 이거 제가 그 대한변협 법제이사 할 때 이거 저희가 대한변협에서 고발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구형까지 나오고, 사실 저희는 이게 기소가 갈 수 있을까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도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만큼의 감싸기는 안 하고 또 구형도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정말 창창한 검사 하나가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낮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의 있게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한변협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일 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제가 봐도 유족들 봤을 때는 진짜 기가 차고 완전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사과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도 사과의 의사를 밝히든지 유족분들한테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무슨 자기가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이렇게 취재진들 따돌리고 막 전력 주시해서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징역형이 뭐 실형이 나올지 뭐 집행유예 나올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일정 기간 뭐 정지가 될 수가 있고요. 집행유예 이상이면 벌금이 이제 된다면 아마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밑으로. 벌금형? 예. 이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벌금형을 모르겠습니다. 뭐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고요. 대신에 이게 그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간 변호사 결격이에요. 등록이 안 되고요. 대신에 실형을 받으면 실형은 아무리 짧더라도 예를 들면 6개월의 실형이 나오더라도 그 집행 끝나고 5년간 결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 뭐 모르겠어요. 벌금형까지 노릴 정도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짧은 징역형보다도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자기가 변호사 결격 걸리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갑자기 재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변호에서 했긴 했는데 증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까지 기소까지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이 유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부인을 했던 걸로 보여요. 증거 동의하지 않고 그러다가 재판이 조금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형량을 좀 다투는 과정을 지금 겪은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죄는 받되 최소한을 받아가지고 자기 변호사 활동하는데 최소한 피해를 보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을 썼던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그러면 저 검찰 구형량이 1년 6개월이면 그냥 뚝 잘라서 그냥 선고가 만약에 1년으로 나오고 집행유예
징역 1년에 그럼 집행유예는 보통 2년 정도 2년입니까? 네. 보통 그 정도. 제가 그럼 봤을 때 집행유예 기간 2년에다가 또 추가 2년. 4년간 4년만 참으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또 등록 사유가 새로 있는지 심사를 하겠지만 예, 일단은 법적으로 무조건 못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4년입니다. 4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예. 뭐 지방 변호사회 또 대한변협에서 또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형량이 상당히니까 어떻게 나오니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그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좀 삼고 결과를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가장 핵심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 합니다. 오늘 예. 좀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몇몇 조간에 조중동에 딱 실린 거 보셨습니까? 김호수 네. 검찰총장 후보자가 나왔어요. 화연인가요? 법무부 고문으로 가서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가운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한 5건 정도가 네. 있더라. 네. 근데 법무부 차관일 때 자기가 그 보고받았던 사건을 어떻게 수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김도읍 의원실에서 제기를 했고 조중동이 받았었던데 이거 어떻게 그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 뭐 그래도 좀 이거는 저는 민주당도 좀 쉴드 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관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전관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게 우리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였고 네. 저는 그거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김호수 후보자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급 받아야죠. 당연히 생계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을 실제 담당을 어느 정도 하고 고문 역할 해주더라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자기 이름만 안 넣어도 돼요. 그랬었으면 훨씬 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법무법인 입장이었든 본인 입장이었든 이름값, 도장값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수사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게 그 기대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의뢰인이 그걸 원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이름을 넣었다. 일단은 건수가 이제 22건 정도를 이제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변호 자문 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 19건이 형사 사건이고 그 중에 5건이 라임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다라는데 검사한테 민사 변론을 시킬까요? 몰라요. 검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오랫동안 뭐 법원 민사 부분하고 한 20-30년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인 민법 이런 것도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 검찰 출신한테는 형사사건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수임료나 뭐 특히 월급으로 받았던 거는 1000에서 뭐 19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일반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봐서 상당히 많죠. 많지만 이제 검사장 이상의 특히 법무부 차관까지 한 이른바 뭐 저 이 표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정관 출신이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뭐 제가 잘했다 말했다 그 말 말하기는 저 이제 라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5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했는 거 본인 뭐 이제 얘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을 변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의 위치가 좀 애매해요. 보고를 거의 다 받아요. 중요 사건은. 그러면 만약 나갔으면 어떠한 사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솔직히 우리 박 변호사님 제가 좋아하고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쉴드 치는 순간 바로 또 내로남불 논란 또 과거에 했던 언행불일치 논란 바로 나온다고 보고요. 그 수많은 사건 말 그대로 세상에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저는 이게 김호수 후보자께서 자기는 공직에 노미네이트만 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닌가 포기한 게 아니라면 만약에 자기가 공직에 갈 기대를 접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다른 사건도 아니고 라임 옵티머스에 굳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뭐 이거는 진짜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 천하람으로 저도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무슨 사건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진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등산 다니시고 아니면 뭐 학자같이 뭐 이런 거 하시면 저분 공직으로 가시겠구나라고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나게 사건 수임하십니다. 저분 공직 근처도 이제 안 가시려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애매해요. 돈도 많이 번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이래 되면 이래 될 거 앞으로 만약에 공직 돌아오면 무조건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그렇게 했을까?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변호사 업계 특히 뭐 법원장을 하고 나왔든지 검사장을 하고 나왔든지 그런 사람들 다 공직에 갈 가능성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소병철 의원 얘기를 했는데 소병철 의원 같은 순천 지역구잖아요. 그분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학교에 계시지 않았나요? 학교에 제가 박준 변호사님, 제가 소병철 의원님 칭찬을 한 게 제가 지난번 그 총선에서의 라이벌이긴 했지만 공직에 갈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대학을 가 계시거나 농협대학교인가 뭐 어디 석자 교수 하시고 뭐 그랬을 거예요. 돈 버는 곳이 아니죠. 네,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지금 요즘 보면 고검장이나 뭐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뭐 이런 대법관 이런 분들 보면 실제 돈 버는 거 아니고 다른 굉장히 의미 있는 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사실은 공직자로서 그 정도 고위공직에 갔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지내셨던 분들의 참 품격인 거죠. 뭐 그걸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 검찰총장 후보자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도덕성 내지는 그 정도의 자기관리 정도는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고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고 저는 보여요. 이게 검사장, 법무부 차관이면. 근데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 이제 문제 제기 기준은 정관 이후 금지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이래서 이제 그 일반 검사도 이제 그 최종 근무지에서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곳에서 어떤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3년인가요? 예. 3년 동안은 3년 아닙니까? 예, 3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기한을 두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법무차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게 사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법의 빈틈을 자기가 이용한 거죠. 사실 만약에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을 최종 임지로 하고 나왔으면 중앙지검 사건을 수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법무차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되게 자유로웠던 거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활용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도안이면 뭐인데 법무차관이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형식 논리고 법무차관이기 때문에 주요 사건은 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 최소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맞지를 말았어야 되고 이거잖아요. 뭐 도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법무차관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뭐 변호사법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문제 제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부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라임 오피머스 관련해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변론을 했고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자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는지 그 부분을 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좀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5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이낙연 그 전 민주당 대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비서실 부실장 사건.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사건은 됐지만 이 사건도 지금 맡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한번 가름하기 위해서 천하람 변호사는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흠결이고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깨끗하게 저는 뭐 김호수 후보자 지금 바쁘셔서 사법논단 못 보고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민주당도 실드 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잘못한 거 맞고 사과해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고 실드 치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내용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5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제 아마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과연 어떤 건을 변호를 했는지 그렇죠.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해명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하고 그 변호하는데 단순 자문을 했는 건지 이름 올린 건지 뭐 어떻게 했는 건지도 조금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흠결이라고 보십니까, 박준 변호사님은? 뭐 이걸 흠결을 하면 제 건 황교안 같은 경우는 더 했거든요. 그분은 뭐 다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총리. 우리가 뭐 황교안이 도덕의 기준으로 아니잖아요. 황교안 등등 뭐 이게 뭐 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사실 어쩌면 법조의 예전 문화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제 아예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엄청 뜨거울 거라고 예상됐던 게 청문회 이제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10시부터죠 오늘 청문회가. 네, 지금 바로 합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금 그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임명 절차를 이제 밟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밟게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전 단계 아마 사전 정지될 것 같은데 직접 수사부서 통폐합안을 지금 법무부가 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안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일단은 6대 범죄 관련해서
사실은 6대 범죄만 검찰이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범죄는 지금 경찰이 지금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이 검찰청법 등 형사소송법 등은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이고요. 다만 이제 6대 범죄에 관련해서 일반 형사부에서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개편안이에요. 한다면 지금 이른바 반부패부, 예전 특수부, 또 공공수사부, 공안부에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이 승인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뭐 승인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사실상 이 검찰 수사 자체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다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요거 그대로 볼 게 아니고요. 이 6대 범죄 자체를 이 형사부나 이 형사부 없는 데서 할 때 이런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나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원래 되게 온화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검수완박도 뭣도 아니고 나라 망치는 짓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검수완박 되지도 않습니다. 자, 보면 지금 그 반부패부가 있는 대형 지검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을 비롯해서 광역시에 있는 지검들이 있죠. 거기서는 반부패부에서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형사부에서만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는 사실은 이거는 검수완박은 아니고 어느 정도 꽤 크게 제한하는 검수중박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전담부가 없는 지검이 17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담부가 없는 지청이 25개가 있어요. 그게 순천도 순천지청인데 당연히 특수부 이런 거 없습니다. 반부패부 같은 거 당연히 없고요. 전국의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럼 6대 범죄 수사 검찰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큰 권력이나 큰 거악은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형사부에서 접수된 거를 반부패부 쪽으로 돌려서 재배당을 하든 뭘 하든 해도 어떻게든 잡아낼 거고, 하다못해 언론의 감시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거는 중간 정도의 권력, 중악, 소악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토호 세력의 부패. 자, 이거는 제 수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민주당 지자체장, 시의원 아니면 민주당이랑 친한 사업가들, 그러니까 전남에서 사업하려면 엔간하면 민주당에 친해야 되거든요. 경북도 비슷하겠죠, 뭐 국민의힘. 근데 그런 분들 사건을 저한테 많이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이랑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없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는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검찰이 경찰보다는 조금 그런 지역 연고 이런 게 좀 옅거든요. 검사들은 1년 반마다 순환하니까. 네. 지금 저희 직원이 순천지청에 검찰에다가 접수를 하러 가도 직원이 6대 범죄에 해당하느냐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안 맞으면 경찰로 가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순천지청에서 민주당 권력자든 아니면 중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을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한테 요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임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팀을 아예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 개편안에 따르면. 그러면 접수받는 직원이 당장 저희 직원한테 그럴 겁니다. 아유, 천 변호사님 이거 뜻은 알겠는데 이거 저희가 뭐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 법무부 승인까지 받고 하면 초동 수사 다 날아가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린다. 그냥 빨리 경찰 가시라.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자, 경찰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수사력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천지방경찰청이요. 순천지방경찰서도 아니죠. 순천경찰서 엄청 바쁩니다. 수사권 조정되면서 지금 눈코 뜰 새 없고요. 제가 증거 전부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 사건도 처리하기가 허덕허덕거려요.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논리의 기본이 이제 그거예요. 검찰은 너무 잘한다. 뭐 특수수사, 우리가 말하는 반부패 수사 이거에 대해서 검찰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부패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논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경찰이 지금 아니, 이런 걸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 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껏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 성공률이라든지 그거의 뭐 폐해라든지는
저는 그게 더 많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죠. 했던 거는 맞는데 그 와중에 정말 무고한 사람을 기소가 되거나 잘못해서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시작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안 했던 상황이고 지금 결국은 중요한 거는 법은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사의 어떤 책임은 경찰이 져야 되는 거고 그 경찰이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바꿔야 될 지점이고 지금 지점에서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면 근데 지금 6대 범죄를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경찰 일이 너무 많아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없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사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빡빡 돌리는 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해버리면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 옛날 기준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뭐 법이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검찰 개혁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권력이나 큰 재벌 이런 쪽에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걸 뭐 뭉개주냐, 뭐 잘해주냐, 뭐 하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개편안은 실제 시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로 크지 않은 중소형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꼭 검찰에만 뭐 100년, 1000년 맡겨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당장 고소를 해야 되고 힘든 사람들이 뭔가 어디 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지. 지금 6대 범죄를 그래도 법상 검찰이 하도록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뭐 광역시 사는 사람입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은 아예 검찰 도움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일단 사실관계를 일단 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 수준에 일단 부패 범죄는 기존에는 특수부에서 이제 주로 수사를 해왔죠. 반부패고요. 그러면 이제 광역 단체에 있는 직원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순천지청을 예를 들니까 이런 지청단에서도 그 전에 특수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대신 그러면 특수부는 없었지만 형사부에서 형사 일부가 하면 돼요. 형사부에서 부패 범죄를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그걸 막았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조직 개편은 딱 그겁니다. 지금 이제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뭐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됐죠. 지금 반부패부, 예전 특수부가 반부패부, 또 공안부가 공공수사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큰 서울중앙지검이나 큰 지검에서만 몇 부씩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6대 범죄 등을 할 수가 있겠죠. 특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작은 어떤 지청이나 이 부치지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작은데 지청에는 없어요. 형사부 검사 몇 명 없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수사 할 때는 승인을 맡아라는 겁니다. 특수를 하려면. 저는 일단 근데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 거악 근절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악, 지역으로 내려가면 어떤 그 카르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토세력의 학연 이런 것들을 얽혀가지고 하나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수사의 칼날이 어떤 들이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럼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논점은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논점이 그것이 그러면 기존의 어떤 지청의 형사부가 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줬어야 되는데 왜 막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천하람 변호사의 제기고 그럼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박준 변호사의 주장이고 논점 딱 이거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천하람 변호사에게 여쭤보면 경찰은 못하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할 준비가 솔직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일선 하다못해 광역시에 있는 경찰청들은 좀 나아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 이런 데들은 광역수사대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생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왜 문제라고 광역시에 사는 사람 아니면 국민이 아니냐 얘기하는 게 일선 경찰서는 아직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요즘 수사하는 부서가 일이 너무 힘드니까 경찰들이 수사부서 안 오고 일 편한 파출소로 가려고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에요.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이랑 얘기를 해봐도. 근데 지금 이 수사 역량이 안 갖춰져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는 수사가 경찰이 해야 된다. 저는 이럴 바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럴 바에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형 FBI를 만들든 차라리 저는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든다. 이거는 오히려 정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17개 지검 심지어 25개 지청에
이 6대 범죄 수사를 다 맡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경찰들 과로사하게 만들고 진짜 국민들 권리 구제도 못 받게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 망치는 짓거리 중에 나라 망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개혁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뭐 법을 바꿔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모든 것을 해놓고 개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그 검찰이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특히 그 반부패부입니다. 그 특수수사라는 아니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수부가 문제 많이 일으켰다 칩시다. 근데 다른 그냥 산하지청들, 산하지검들 거기 어차피 특수수사 많이 하지도 않는데 잘했는데 거기를 왜 막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한 거고 앞으로 가야 될 거를 법으로 정해놨고 아니, 가야 될 걸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면 네. 어느 정도 재반 작업을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 임기 중에 이거 해야 돼. 검수완박해야 돼.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서 그럼 제가 다시 네. 박지원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전의 특수부 지금 이제 반부패부 네. 여기서 이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오히려 정치 그 노름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정책 중립성을 해치는 주된 통로가 됐던 그렇죠. 문제의식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방의 어떤 지청에서 특수부 검관이 형사부죠. 형사부 검사가 그 짓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 그 동일한 논리를 그것까지 막을 이유는 뭐가 있느냐가 지금 천하람 변호사의 주장인데. 말씀인데 예.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뭐 100%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6대 범죄 자체는 검찰에서 특수부, 반부패부만 하고 네. 일반 형사부는 경찰에서 넘기는 사건에 대한 이제 기소나 이걸 담당하는 게 지금 법을 바꾼 취지라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조금 뭐 부당하거나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말했던 소악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제가 그건 좀 공감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놓치는 부분은 경찰이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럼 저 또시 그러면 천하람께 다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이건 소악이 아니라 구악, 예. 구악이라는 표현으로 더 맞을 것 같은데 구악이라는 게 어떤 뭐냐면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여건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맘 잡고 그 지역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접근하는 경우라면 네. 경찰이 주축이 되고 형사부 검사가 그러면 어떤 그 붙어가지고 같이 협조 체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협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사실 경찰에서는 경찰의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는 사실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뭐 사실 노하우도 부족하고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게 이런 방향성이 기존의 정부 여당 특히 법무부가 추구했던 거랑 되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면 오히려 특수부 힘을 빼고 형사부 길을 살려주자. 그렇죠. 형사부의 검사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고 형사부에서 승진도 하고 잘 대우받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형사부 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려주는 수사 기록 보는 것만 보고 보완 수사 요청이나 하고 특수부에 오히려 힘을 몰아주는 셈이거든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검찰 개혁 중에 저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검찰 힘 빼기 때문에 놓치고 있지만 예전에 검찰개혁위원회나 보면 지방 분권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총장 힘을 빼고 각 고검장한테 이 권한을 좀 나눠주고 예, 맞아요. 예, 그런 방안이 검찰총장은 좀 행정적인 거 이런 거나 좀 하고 뭘 검찰총장이 지방에 수사하는 것까지 관여하냐. 근데 이거 지금 이거는 무슨 모든 전국의 수사를 뭘 하려 그러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고 심지어 순천에서 하려 그러면 검찰총장에다가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라고 하는 거는 더 중앙 집권화된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권력이 검찰을 그냥 손에 쥐자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맨날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랑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아니, 자꾸 진짜 그래요 이거는. 아니, 지금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광주 고검장 그러니까요. 고검장 승인을 받는 것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천지청 광주 고검장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특별한 거 아니고는 특수수사는 형사부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특수수사가 거악에 대한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6대 범죄 수사는 특수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특수부 없는 지역 어떡하냐는 거야. 제 말이. 경찰이 하면 되죠. 그걸 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확실하게 갈려지니까 대별점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천하람 변호사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인정을 하면 이런 조치가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속도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조치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든 법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행하는 시기를 좀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이렇게 시행할 테니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도 미리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면 경찰이나 이런 데 준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조급증의 원인이 향후의 정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국회 구성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임기 때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게 사실 조급증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선거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에 아직 3년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못 박아두고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 마지막으로 뭐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사법 수사력의 분배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상적으로 하느냐 이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효율성을 조금 배제하도 왜냐하면 효율성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껏 효율성에 맞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을 바꾸고 개혁을 하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 얘기해서 이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떠오른 게 경찰 체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국가수사본부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순천 경찰서는 이제 자치 경찰 조직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 치안 중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구악은 자치 경찰이 커버할 수 있나요? 이제 뭐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국가의 어떤 수사력이나 사법력의 분배에 지금 아주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해요.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만들어졌고 뭐 경찰도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가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큰 그림이나 가야 할 방향은 국회에서 정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가는 거고 그 구악을 뭐 저도 그 어떤 빈틈이 있다면 당연히 메꿔야죠. 그 사람들 봐주라고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메꾸는 방법이 어느 게 가장 이 현행 법 체계에서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지 지금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가지 않은 길에 이제 그 스텝을 놓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과도기적인 진통.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고 그 진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야 된다. 좀 토를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박지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이제 뭐 특위라든지 뭐 한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고소를 지금 대리를 변호사들 합니다. 하면 예전 같으면 뭐 고소 대리하면 뭐 어느 정도 끝나는데 송치라는 결정을 받으면 예전 기소랑 거의 똑같아요. 경찰이 이제 기소권을 거의 가지는 택이니까. 송치돼서 끝났다고 딱 하는데 보안 수사 요구가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거의 다 보안 수사 요구 떨어지는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경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지들이 수사한 것만 못 믿겠다. 보안 수사 요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 같으면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피의자한테 통보가 안 돼요. 통보가 돼버려요. 일단 중간에 한번 일단락이 돼버리거든요. 변호사도 시험에 드는구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 크게 우리가 고소를 잘못했나? 이러면 잠깐만 수임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죠. 큰 사건에서는 실제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검찰에 맞게 선임할 걸 요즘은 경찰 단계 전관 쓰고. 검찰 단계 전관 쓰고 영장 들어가면 영장 단계 전관 쓰고 또 법원 가면 법원 전관 쓰고 큰 사건들은 그렇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만약 등장한다면 지금 공수처도 지금 갈피를 못 잡아서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물 건너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쉽지 않다. 근데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 당장 쉽지 않다. 같은 진단이십니까? 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왕 할 거면 중수청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6대 범죄를 뺏어서 줄 거면 국가수사본부 쪽에다가 주고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구획을 많이 짓게 되면요. 그 사이에 관할 다툼하다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거라면 저는 한국형 FBI를 진짜 만들어서 큰 수사하는 기관은 제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막 자르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가름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인데 이제 검찰 인사를 대비해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 하던가요? 그죠? 네, 뭐가 맞지 않아요. 임명장 받기도 전에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검사장급 아니면 등등의 인사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검찰총장이 제청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자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연다?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임명된다 하더라도 6월 초에나 돼야 가능한 상황이면 6월 중순 정도에 이런 인사가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두 가지 정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폭의 어떤 필요한 거 지금 검찰 우리 조직 개편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인사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두 번째는 텐데요. 그게 아니라면 김호수 후보자가 된다는 걸 가정해서 한다. 근데 그건 좀 근데 혹시 이런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검찰 인사안은 법무부가 짜고 법무부가 짠 인사안을 가지고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검찰총장도 나름의 인사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거랑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신분일 때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아니 박범계 장관님 뭐 대선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뭔가 개혁 밀어붙이는 이미지로 뭐 하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는 설령 총장이 되더라도 별로 실권이 없는 총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처음 시작한 만약에 이게 검찰 인사위원회 인사 폭이 좀 크다 그러면 조금 그거는 좀 저도 좀 부적절해는 보이거든요. 근데 소규모 인사 폭이고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조직 개편 관련된 인사 측면이 크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납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다 짜놓고 김호수 들어와라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박범계 장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뭔가 와전돼서 전달이 된 건 혹시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폭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 뭐 이 시기가 이래 되기 때문에 뭔가 김호수를 패싱한다. 이렇게 뭐 완전 해석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장관 스스로도 뭐 이번 인사가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뭐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게 원칙과 기준을 의결할 때도 사실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검찰총장 기준 안 듣고 원칙과 기준 다 짜놓고 이거 하겠다. 글쎄요. 너무 김호수 총장을 좀 너무 쉽게 보고 계신 건가? 아니면 후보자 신분에서는 그냥 의견을 못 내는 겁니까? 낼 수는 있죠. 네, 현실적으로 뭐 낼 수야 있겠지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인사안을 내려고 해도 그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쭉 의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실무자들이 그렇죠. 인사안을 짜서 위에 올리지. 지금 프로세스가 또 있다. 예, 왜냐하면 김호수 총장이 아무리 거기 오래 있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인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 신분에서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좀 뚜껑 열어봐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저도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놓고 보면 박지원 변호사도 좀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청문회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청문회 얘기로 좀 하나 마무리. 지금 저 참고인 2명이 딱 채택됐잖아요. 서민 교수고 김필성 변호사. 공교롭게 쟤랑 다들 친분관계 되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관전 포인트를 뽑아주신다면 박지원 변호사. 서민 교수님하고도 제가 오랫동안 친분관계. 도대체 안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근데 둘 분 다 상당히 방송이나 등등 김필성 변호사님도 제가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되게 잘하는. 형님은 아니구나. 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유일하게 2명만 채택될 줄도 몰랐고 이 두 사람이 청문회 왜 가야 되는지도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서민 교수는 그렇게 반겨했다는데 오히려 별 타격 없으니까 또 참고인 채택해 준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서민 교수님은 뭐 알다시피 다 기생충 학자고 의사예요. 알죠. 뭐 이제 조국 흑서 같은 거 했고 와서 크게 청문회에 글을 흐리지 않을 것이다.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이런 걸로 끌고 가는데 아마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검찰 문제점, 제19 감사 이런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가 뭐 그게 깊숙이 검찰 내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뭐 증언을 해가지고 김오수 후보자를 막 엄청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 엄청 좋게 한다든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두 사람은 이런 말아 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친분관계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한 증인들 2명이 뽑은 것 같아요. 양념 같은 느낌. 네.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 듣는 두 사람 기분 나쁘게 지금. 아니 근데 본인들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가서 이게 뭐 대세에 큰 어떤 물이 바뀌는 경우보다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기 근데 위해서. 저는 쓸데없는 게 궁금한데요. 근데 네. 참고인 증인 가면 일당 얼마 줘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쪽으로 5만 원인가 뭐 주는 되게 그거밖에 안 줘요. 아, 지사위 네. 세비는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그러게요. 네. 그죠? 그거 가려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자기 아니 하루를 공치는 건데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이 우리 그거 한번 제기할까 좀 더 주라고 할게요. 한 1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주라고. 국민들한테 뭐 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인색해 우리나라가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 여기 이제 배심원 이렇게 선정되잖아요. 국민 참여 재판. 그것도 5만 원 정도밖에. 아니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나 뭐 이런 데 나가도 되게 짜요. 근데 그거는 그 국회 직업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액수가. 맞습니다. 그런 거나 올리지 지네 세비나 받아먹고. 그러니까요. 예. 맞죠? 예, 그럼요. 저도 자주 나가는데 좀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너무, 예. 죄송해요. 너무 쓸데없는 짭니다. 얘기로 마무리해서. 아, 근데 현실적인 문제지 이게. 예.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문회 좀 결과를 좀 보고요. 그걸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혹시 못다한 이야기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있으면 뭐 발언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꼭 없으면 그냥 마무리하고. 윤석열 장모 사건 이제 그 뭐 시작된 것 부정수고 같습니다. 예. 재판 이제 시작했죠, 이제. 예. 재판하고 뭐 재판 2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그 장모는 나는 병원 운영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거고, 그죠?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다음 한번 주에 아마 이 얘기 할지 따로 않을까. 뽑아서 한번 아주 제가 예언 비슷하게 하면 다음 주에 이 얘기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언 적중률이 지금까지 통산 몇 할? 맞죠. 아 그리고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당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검찰 그 조직 개편안 한 거, 박범계 장관이 한 거, 국민의힘도 생각보다 세게 반대 안 할 거다. 왜요? 정치인들한테 좋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 경제계 쪽에서 되게 반긴대요. 왜요? 재벌들에 대해서 특수수사, 경제범죄 수사 이런 거 줄어들 거니까. 아니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반부패 보고 강력부를 묶고 네. 공공수사 보고 외사부를 묶는다는 그러니까 왜 묶어요? 그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부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범죄, 그러니까 세게 재벌들 사실 좀 족치고 이런 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줄기도 했거든요. 거기 이미. 그러고 보니까 국힘에서 비판한다는 얘기 별로 뉴스 못 별로 보네. 이거 세게 비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 권력자들, 되게 재계 잘 나가는 사람들, 지방 토 이런 사람들 그게 모르겠어요. 뭐 진통이다, 중간에 전환 과정이다라고 하시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그분들 굉장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카바를 친다 하더라도 뭐 재계 있는 사람들은 공수처 대상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재계가 지금 이거 제일 신났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따로 한번 얘기해야겠네. 신나지 진짜. 않을 겁니다. 왜요? 네. 잘못하면 처벌 받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네. 저 단호한 의지.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